안녕하세요. 매일같이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큰맘 먹고 제 사연을 글로 쓰게 된 36살 된 여자입니다. 저도 제가 이곳을 찾아와 이야기만 듣고 가기만 반복했지, 제가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제가 참고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분들의 용기 있는 결심을 응원하기만 했었는데요. 이제는 제가 그 응원을 전해받아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왜 이렇게 비장한가 싶으시죠? 물론 기상천외한 사건 사고가 많이들 있으니까 제 이야기가 그저 그런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뒤흔들 만큼 큰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오히려 저의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원래 옆집 이야기가 제일 재밌고 친구들 싸움이 제일 흥미진진한 이야기인 것처럼 저도 여러분의 이웃으로서 속 시원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시댁이라는 존재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게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끝판왕을 확인했다고나 할까요? 어마어마한 우리 시댁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 마음 단단히 먹고 저와 함께 빠르게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말로만 듣던 웰컴 투 시월드라는 이야기는 저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저도 구김살 없이 자랐고 할 말 다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로남불 같은 건 제 주위에서 일어난 적도 없었고요. 항상 제가 나서서 일을 해결하곤 했거든요. 뭐랄까, 사내로 태어났으면 장군감이다 싶은 사람, 그게 바로 접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제가 사내대장부 같은 성격을 하고 있었으니 어디 내놔도 걱정 없다고 하셨었고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견디지 못하는 성격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꽤 좋았던 사람이 바로 저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생각만 해도 속이 답답한 시댁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내로남불의 끝을 확인하고 혀를 내두르게 되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선을 봐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서로의 집안이 평범하게 잘 맞았고 어디 하나 모자라거나 과한 점이 없었기에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과 가족 간의 화합이다 보니까 한 집안이 너무 치우치면 결실을 맺기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 두 사람은 정말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라왔기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이 순둥하고 둥글게 살자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무던해서 같이 살기엔 안성맞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순한 성격이라는 게 결혼해서는 답답하고 미련하게 느껴진다는 걸 몰랐죠. 네, 몰랐습니다. 어쩜 그렇게 싫은 소리 한 번을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해달라는 걸 다 들어주고 앉아있는지 제 속이 터져서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남편이랑 결혼을 준비할 때만 해도 우리 두 사람이 평생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남편이랑 처음 부딪히게 된 사건은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신혼집을 얻으려고 이리저리 발품을 팔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신혼집을 얻을 때 서울 외곽 쪽으로 집을 얻자고 박박 우겨댔고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외곽 쪽으로 가게 되면 교통도 불편하거니와 출퇴근이 너무 멀고 차도 막히고 대중교통에는 사람이 잔뜩 몰렸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친정 쪽 근처에 집을 얻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친정과 매우 멀어지는 외곽 쪽은 아예 후보에도 없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남편 회사가 외곽 쪽이랑 가까우냐? 그것도 아니랍니다. 오히려 남편 회사는 저희 회사와 더 가까웠기 때문에 외곽으로 나가면 남편 또한 억수로 거리가 멀어지는 건 똑같았습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아이라도 낳게 된다면 친정에 맡기기가 편하니까 당연히 여자라면 친정 근처에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편은 시댁이랑은 거리가 멀어지고 친정이랑만 가까우면 시모가 서운해할 거라면서 둘 다 거리가 먼 외곽으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싫다고 제가 박박 우기면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와중에 저희 부모님께서 집을 얻을 때 돈을 보태주겠으니 친정 근처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도 대출이 부담되고 돈이 더 급했던 터라 알겠다고 하고 결국에는 친정 근처로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나한테 어떻게 친정 근처로 냉큼 갈 수가 있냐? 친정에서 돈을 지원해준다고 했어도 시댁 옆에 살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핀잔을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시모가 외곽 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알아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친정 근처로 가니 외곽으로 이사를 가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신혼집을 그쪽으로 얻었으면 남편과 시모의 농간에 제대로 놀아날 뻔했던 것이었습니다. 친정집은 지금 시댁이 사는 동네보다 집값이 더 비쌌거든요. 재개발해서 아파트도 전부 새 것이었고요. 저는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드는 걸 지울 수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일이 벌어진 건 아니어서 참았습니다. 남편에게는 누나, 그러니까 손이 신우가 하나 있었는데 저와 남편이 결혼을 하기 전에 신우가 이혼을 한 번 하고 애 딸린 남자와 재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우가 키우는 아이, 시조카는 친자식이 아니었는데 진짜 이 기집애도 시자가 붙은 조카라고 대박 여우더라고요. 저한테는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오빠랑 저랑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났습니다. 터울이 꽤 크죠? 제가 늦둥이였거든요. 오빠는 일찍 결혼을 했기 때문에 조카가 중학생이 되었는데 결혼하기 바로 전에 중학생이 된 기념으로 제가 좋은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떤 선물을 해줄까 고민했는데 실용성 있는 선물이 좋겠다 싶어서 제 친조카이니까 휴대폰을 선물로 사주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바꿔야 할 시기가 오기도 했고 요즘 아이들이 어떤 휴대폰을 쓰냐에 따라서 인기의 척도가 바뀐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카에게 휴대폰을 사주고 아껴서 조심히 쓰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결혼을 했고 시댁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시조카가 입이 대빨 나와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더라고요. 신우는 그런 시조카를 무시하고 있고 저는 분위기가 이상해서 시조카에게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밥을 먹고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글쎄, 우리 딸이 이번에 초등학교 6학년이 됐잖아. 근데 친구들이 전부 사과폰인지 뭔지를 쓴다고 그걸로 바꿔달라고 조르잖아. 가격이 무려 130만 원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사줘? 비싼 거는 못 사주지. 아, 사과폰? 이번에 처조카 선물해준 그 핸드폰 말하나 보다. 이번에 처조카가 중학생이 됐거든. 그래서 선물로 하나 사줬었지? 진짜요? 저도 그거 가지고 싶어요, 숙모. 저도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간 기념으로 사과폰 사주세요. 네? 그러면 민지도 중학생이 되면 숙모가 생각해 볼게. 숙모, 1년만 더 지나면 중학생 되는데 그냥 저 지금 사주시면 안 돼요? 친구들 다 가지고 있는데 저만 없으면 왕따 당한단 말이에요. 숙모 설마 제가 왕따 당하기를 바라시는 거 아니죠? 숙모네 조카랑 저랑 차별하시고 그러면 저 서운해요. 무슨 초등학생이 저렇게 말을 잘하는지 제 말문이 턱턱 막힐 정도로 막힘없이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주제를 돌리려고 했는데 잘 걸렸다 싶은 건지 시조카는 끊임없이 저에게 사과폰을 선물로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문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꺼낸 남편은 입을 싹 씻고 혼자 밥을 맛있게 처먹고 있고 시부모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밥만 먹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다 떠넘겨진 기분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조카한테 나중에 하면서 말을 돌리려고 하시는데 신우가 딱 그러는 겁니다. 내가 웬만해서는 뭐 해달라 이런 소리 잘 안 하는데 설마 외조카만 챙기고 친조카는 나 몰라라 하는 거 아니지? 공평하게 해줘야지. 자기도 분명 비싸서 못 해준다고 딱 잘라 이야기를 하더니 남한테는 얻어먹고 싶은 건지 저한테 차별하면서 휴대폰 맡겨놓은 사람처럼 내놓으라고 하는 거 있죠? 어이가 없어서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결국에는 남편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남편이 저를 쓱 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할부에서 사면 별로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지 않나? 어차피 휴대폰 다 할부로 사는 거잖아. 그 말에 시조카가 너무너무 좋다고 당장 사달라고 하면서 저에게 퀵배송이 되는 사이트 주소를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서 사면 무슨 사은품도 주고 안전하게 배송도 해준다면서 집 주소는 당연히 아시죠? 하는데 무슨 초등학생이 그리 영악한지 혀를 내둘렀습니다. 핸드폰 값이 1, 20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무려 130만 원이나 하는데 제가 왜 신우딸, 그것도 신우친딸도 아니고 재혼한 남자가 데려온 딸에게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에게 그냥 솔직하게 우리 이거 사는 거 부담되지 않냐고 못 해주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나중에서야 저한테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하냐고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옆구리 찌를 때는 모른 척하면서 뭐 할부가 어쩌니 저쩌네 해놓고 왜 제 탓을 하는지 모르겠더라니까요. 사람이 착한 거랑 미련한 건 차이가 있는 법인데 남편은 미련 수준이 아니라 아주 미련 할아버지가 붙은 수준이었습니다.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옆구리 찌르지 않았냐고 딱 잘라서 시조카한테 못 사준다고 거절을 했어야지 했더니 왜 자기한테 떠넘기냐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싫은 소리 못하고 거절 못하는 거 알면서 옆구리를 찌른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싫은 소리가 아니라 이건 딱 잘라서 너무 고가의 제품이니 나중에 크면 사주겠다는 식으로 돌려서 말했어야 하는 거라고 남편에게 훈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면 외조카에게는 왜 사준 거냐고 차별 맞잖아. 차별 이딴 소리를 짓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남편에게 그래 내가 내 조카 사주는 건 그렇다 치고 네 조카의 핸드폰까지 왜 내가 사줘야 하냐고 네 용돈에서 사주라고 했더니 구시렁거리더라고요. 남들에게 싫은 소리 못한다고 하더니 나한테는 잘만 하네. 나한테 하는 것처럼 너네 누나한테 말을 하라고 비꼬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좀 겸연쩍었던 건지 뭔지 지 용돈에서 할부로 사주더라고요. 근데 그 휴대폰 주자마자 신우가 나한테 이런 비싼 걸 사주다니 너무 고맙다면서 잘 쓰겠다고 신이 나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도 그냥 씩 웃으면서 아니라고 그거 남편이 조카 사주겠다고 자기 용돈으로 사준 거라고 했더니 신우가 갑자기 입을 합 다물더라고요. 자기 동생이 산 게 맞냐면서 아니 올케는 뭐하고 내 동생이 이걸 사? 하면서 뾰족하게 나를 세워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공짜로 선물 받고 싶은데 자기 가족이 아니라 저에게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굳이 저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 동생 돈은 아깝고 제 돈은 안 아깝다 이거죠. 그래서 신우에게 너 돈 내 돈이 어디 있는 거냐고 부부니까 다 같이 쓰는 거라고 각자 자기 조카 챙기면 서로 정도 싹두고 좋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신우가 저에게 완전 정색을 하고 알겠다고 한마디 딱 하더니 시모에게 가서 치사하게 싹 다 잃은 거 있죠? 진짜 입도 어찌나 가벼운지. 시모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우리 아들이 용돈 받아서 쓰는 것도 화가 나서 죽겠는데 그 돈 쪼개서 애 휴대폰을 사주는 게 말이 되냐고 하더라고요. 무려 130만 원짜리를 용돈에서 어떻게 사주냐고 우리 아들은 굴무라는 거냐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글쎄. 시모에게도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나는 내 조카 챙기고 남편은 자기 조카 챙긴 건데 서로 조카들 챙기고 사이 좋아 보이잖아요. 하면서 시모 속을 더 뒤집어 놨습니다. 시모가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어쩜 그리 반반 딱 나누려고 하냐면서 저한테 네 용돈으로 사주면 되지 하는 겁니다. 저도 웃으면서 제가 왜요? 하고 말을 했더니 시모가 저한테 말을 싹 수 없게 해서 열이 받아서 더는 통화 못하겠다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고는 남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쩌니 용돈 받아 쓰는 것도 마음 아파 죽겠는데 130만 원 할부금을 무슨 수로 갚니? 했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와서는 도대체 시모한테 무슨 소리를 어떻게 했길래 직접 전화가 와서 자기한테 곡소리를 내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뭘 어쨌다고 곡소리를 낸다는 건지 저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뭐 남편한테는 어쩌긴 뭘 어쩌겠냐고 그냥 할 말을 한 것뿐이라고, 이러나 저러나 틀린 말 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저한테 그 부분으로 더 이상 말 걸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자기 엄마가 마음이 여리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며 말을 앞으로 조심하라는 식으로 충고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른한테 고분고분하게 굴 줄도 알아야지 너무한 거 아니냐고 구시렁거리더라고요. 아니, 싫은 소리 못한다는 사람이 왜 저한테는 그리 쉽게 잘만 하는지, 이런 사람을 평생 믿고 살아도 괜찮은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시모는 그 뒤로도 저희 집 살림에 엄청나게 간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치가 떨려서 시모 전화를 받고 싶지 않을 정도였어요. 우리 아들로 시작된 전화는 결국 너는 애가 그거 하나 신경을 못 쓰니? 하는 말로 끝나곤 했거든요.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우리 아들이 겉절이를 좋아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배추를 절여다가 겉절이를 해서 먹이라는 소리. 제철 나물은 꼭 먹어줘야 몸이 튼튼해지는 거니까 이번에는 시금치를 데쳐라, 이번에는 냉이를 무쳐라 하는 소리. 결혼 전에는 아침마다 토마토와 케일, 사과 같은 걸 갈아서 찻즙 주스를 꼬박꼬박 먹였으니 너도 아침에 일어나서 찻즙 주스 신선하게 내려서 꼭 한 잔씩 주라는 소리. 영양제를 매일 챙겨주지 않으면 까먹고 먹지를 않으니까 알람 맞춰놓고 하나씩 먹여야 한다. 비타민이랑 칼슘은 시간차를 두고 먹여라 하는 소리. 아니, 무슨 우리 남편은 알람도 못 맞추는 바보입니까? 왜 그거를 일일이 저한테 하라고 시키는 건지 정신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애를 키우는 기분이 드는데 제가 남편에게 제철마다 꼭 나물을 먹어야 하는 거냐, 찻즙 주스 마시는 걸 좋아하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해주면 좋지 하면서 뭉뚱그려 말을 하길래 결국에는 반찬 가게에서 사다가 나물 반찬을 주었습니다. 남편이 언제 이걸 다 했어 하면서 좋아하길래 반찬 가게에서 사온 거라고 솔직하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글쎄 시모에게 가서 고스란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집에서 반찬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걸 사다 먹이냐면서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사 먹는 게 만들어 먹는 것보다 절약이 된다. 나물 반찬 해줘봐야 한 끼 먹고 안 먹던데 집에서 하면 양이 많아지니까 다 상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모가 시금치 같은 것들은 된장에 무치고 간장에도 무치고 된장국을 끓여도 되고 하면서 저도 아는 레시피를 막 말해주더라고요. 아니, 누가 몰라서 안 해먹겠습니까? 그렇게 무쳐봐야 다 상한다니까. 제 말에 포인트를 못 잡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모에게 그냥 어머님이 매번 나물 무치신다고 하니까 하실 때 넉넉하게 해서 저희 집에도 좀 가져다 주세요 했습니다. 그 말을 했다고 또 기분이 상해가지고 자기한테 해서 갖다 줄 생각은 안 하고 자기를 시켜 먹을 궁리만 하는 며느리라고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물 반찬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먹지도 않는 반찬인데 본인 아들 먹일 거면 본인 손으로 해서 먹이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시모의 잔소리에도 저는 굽히지 않고 꿋꿋하게 반찬 가게에 가서 반찬을 사다가 먹였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집이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집에 누가 올 사람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나 하고 현관 바닥을 딱 보는데 신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불안한 마음이 제 머릿속을 확 스쳐 지나가는데 현관 중문을 열고 거실 쪽으로 발을 디뎠더니 신우가 빼꼼 고개를 내밀더라고요. 옳게 왔어? 저희 집에서 지금 뭐 하세요? 집에 들어가 보니까 신우의 시조카는 물론이고 시모까지 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는 동시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시모에게 물어봤더니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어쩜 너네는 이사를 해놓고 한 번도 집에 놀러 오라는 소리를 안 하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 내서 한번 찾아와 봤다. 배고프니까 얼른 밥부터 해라. 지금 시간이 꽤 늦었는데 아직도 식사를 안 하셨어요? 식사 준비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그냥 시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 여기 웬만한 음식은 다 배달 오거든요. 그랬더니 시모가 옳다구나 잘 걸렸다 하는 말투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는 배달 음식이 가당키나 한 소리야? 네가 그러고도 주부가 맞니? 미리 오신다고 연락을 주신 것도 아니고 약속을 잡은 것도 저랑 잡은 게 아닌데 제가 왜 밥을 차려야 하는 거예요? 재료도 없고 집에 먹을 것도 없어요. 아니 옳게 말을 조금 거칠게 하는 경향이 있네? 당연히 주부가 남편 밥을 챙겨야지. 먹을 게 없으면 어쩌라는 건데? 저는 주부가 직업이 아닌데요? 엄연히 직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 4대 보험도 되거든요? 그러는 신우는 아주버님 밥 안 챙기고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도 집에 가셔서 아버님 식사 챙겨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신우도 시모도 입을 싹 다물더라고요. 그러길래 도대체 왜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다니까요. 신우도 괜히 민망한지 자기 남편은 밖에서 밥 먹고 온다고 했다고 조용히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주버님도 밖에서 저녁 사드시고 온다는데 저희는 왜 사 먹으면 안 되냐고요. 아유 말대답. 너네가 평소에 뭐 해먹고 사는지 궁금하니까 밥 한번 차려봐. 짜증이 확 나고 저러는 이유가 투명하게 보여서 그냥 라면 5개를 끓이고 반찬 가게에서 사온 나물이랑 김치를 꺼냈습니다. 김치도 일부러 보란 듯이 대형마트에서 파는 봉지김치를 꺼냈더니 시모가 기겁을 하면서 이런 중국산 김치를 먹는 거냐고 화를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기업 마크가 떡하니 찍혀 있는데 중국산은 무슨 얼어 죽을 중국산이라는 건지. 어머님, 땡땡 기업 모르세요? 대한민국 10대 기업 안에 드는 땡땡 기업이요. 이 김치 거기 회사에서 나온 건데 국산 김치가 어떻게 중국 김치예요? 너무 재밌다. 그럼 땡땡 기업이 중국 기업이라는 소리예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하시면 큰일 나요. 그랬더니 시모가 자기는 라면 안 먹는다고 밥 달라고 하기에 저쪽에 가시면 즉석밥 있으니까 데워 드시라고 했습니다. 저도 열이 받으니까 막 나가게 되더라고요. 말을 뱉으면서도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정말. 제가 룰루랄라 공격들을 다 받아쳐내니까 작전을 바꾼 건지 뭔지 시모가 아이고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다. 불쌍한 우리 아들, 엄마가 옆에 딱 붙어서 살았어야 밥도 챙겨주고 하는 건데. 그래, 이건 올케가 좀 너무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라면 하나 딱 끓여주는 거야? 맛만 좋은데 왜 그래? 와, 숙모, 라면 진짜 잘 끓이시네요. 쩐다 쩔어. 면 꼬들꼬들한 거 봐. 그 와중에 시조카는 맛있다면서 신나서 라면을 먹더라고요. 이게 사과폰의 힘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라면만 먹고 돌아간 시모는 이가 갈렸는지 한동안 잔소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시간이 조금 흐르고 저희 친오빠가 중학교 들어간 딸이 첫째인데 이번에 둘째 아들을 아주 큰 터울을 가지고 낳게 되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늦둥이인데 부부 금술이 좋아서 그런 건지 예상치 못한 아이가 떡하니 생겼고 이것 또한 축복이라면서 아이를 무리해서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았다면서 당연히 우리 집에서도 무척이나 좋아하셨고 저도 선물을 챙겨서 둘째 조카를 보러 가고 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시댁에서 들은 건지 저한테 시모가 대뜸 전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니 저에게 집 근처에 백화점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백화점 있다고 15분 거리에 있는데 무슨 일이시냐, 뭐 필요한 게 있으시냐 상투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백화점 지하 코너에 가면 비싸고 질이 엄청 좋은 과일들이 많이 나왔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이 뭐 사과가 제철이니 어쩌니 하시는데 왜 그러시나 싶었죠. 사과가 드시고 싶어서 사오라는 이야기를 돌려 하시는 건가 했는데 저한테 그 과일을 사다가 전용 세제 말고 식초물에 깨끗하게 씻으라고 하더라고요.
과일 세척 세제를 쓰면 뭐 나쁜 성분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거니와 깨끗하게 다 씻겨내려가지 않는다 어쩐다 하면서요. 그 이후에 믹서기 같은 곳에다가 갈면 건더기가 생긴다면서 저에게 깨끗하게 씻은 과일을 강판에다가 정성스럽게 갈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우리 둘째 조카를 챙기라고 이러시는 건가 싶어서 아직 너무 신생아라서 과일은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시모가 응? 하시더라고요. 뭔 소리를 하는 게냐? 우리 아들 주라고,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 과일을 깎아 놓으면 잘 챙겨 먹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강판에 갈아서 냉장고에 넣어둬라. 아침에 하나씩 꺼내주면 잘 먹는다. 우리 아들이 과일도 잘 챙겨 먹어야지. 맨날 밥만 먹으면 안 돼. 과일에 비타민이며 식이섬유 같은 게 많은 거 알지? 필요한 영양소니까 하나하나 챙겨줘라.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예 하고 대충 전화를 끊고는 퇴근하고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혹시 과일을 깨끗하게 잘 씻어서 강판에 갈아 놓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 글쎄, 개밥? 아니면 뭐 잼 만들게? 그런 거 만들어봐야 누가 먹는다고 고생을 사서 해. 잼은 그냥 사서 먹자. 아니, 어머님이 나한테 그렇게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당신 아들 입에 넣어주라고 하시던데 그래야 여보가 과일을 먹는다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데 꼴이 웃기더라고요. 제가 너무 웃겨서 당신 무슨 신생아냐고 그런 취급을 당하냐 했더니 남편이 진짜 자기 엄마가 너무 주책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그렇게 주책 맞다고 생각할 정도면 시모가 극성은 극성인 거죠. 도대체 아들을 철없는 푼수로 만드는 꼴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한 번은 제가 정말 심각하게 독감에 걸려서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까지도 고열이 너무 심해서 5일이나 쉬어야만 했고 집에서 해열제를 먹고 병원에 매일같이 들러서 열이 떨어지는 링거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아파서 골골거렸는데 남편이 걱정이 돼서 그런 건지 뭔지 시모한테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시모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파 죽겠기에 인사할 힘도 없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로 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드렸죠. 고개를 들어 시모를 보니까 마스크까지 정말 꼼꼼하게 챙겨 쓰고 손에 비닐 장갑까지 끼고 와서는 가방 하나 툭 던지면서 그러더라고요. 여 가방에 얼른 네 남편 짐 좀 싸라. 속옷부터 시작해서 출퇴근하면서 입을 옷까지 싹 담아. 저는 영문을 모르겠고 몸이 너무 아파서 뭘 할 수가 없는 상태라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예, 우리 아들이 감기라도 옮으면 어떡하니? 너는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그렇게 아프면 네 남편부터 시댁에 보냈어야 했어야지. 아픈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저한테 저런 소리를 하니까 짜증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사춘기 소녀인 것 마냥 기분이 나빠져서 획 토라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 진짜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요. 그냥 남편 보고 챙겨서 가라고 그럴게요. 그러고는 그냥 방에 들어왔습니다. 열이 너무 올라서 어지러움이 심각할 정도라 침대에 누웠는데 따라 들어오신 시모가 제 이불을 확 걷어내더니 등짝을 때리더라고요. 남편 짐을 저보고 챙기라면서 일 끝내고 들어온 남편 고생하게 그 힘든 일을 시키냐고 잔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진짜 저에게 데스노트가 있었으면 우리 시모의 이름을 적어서 심장마비에 걸리게 만들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챙기시던가요? 제가 아파 죽겠다는데 여기까지 쫓아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 소리를 지르니? 옛날에는 시어머니라면 눈도 제대로 못 쳐다봤는데 세상 참 좋아졌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누워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 등짝을 찰싹 소리가 나게 때리시는데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시모의 손을 확 때려버렸습니다. 놀래가지고 저를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데 진짜 그 표정까지도 정나미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저 때리지 마시라고요. 지금 누구는 귀한 자식 아닌 줄 알아요?
너 지금 나 쳤니? 그런 거니? 친 건 어머님이고요. 저는 뿌리친 거죠. 그게 그거지. 요즘 것들은 정말 예의가 없어. 저는 그런 시모의 뒤통수에 대고 나가시라고요 하고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나가려던 시모는 다시 돌아와서 계속 구시렁구시렁 거리시면서 우리 남편 짐을 끝까지 챙겨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그날 남편은 시댁에서 자는 건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밤에 제가 열이 39도까지 올라가면서 쓰러지게 된 겁니다. 겨우겨우 음성인식으로 연결해서 119에 신고하고 응급차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저에게 열이 39.8도였다면서 정말 위험했다고 보호자분 어디 계시냐고 묻는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시댁에서 술판이라도 벌인 건지 시모랑 신우 목소리도 들리고 남편은 저에게 술을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열이 받아서 전화 바로 끊고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엉엉 울었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남편까지 저 모양 저 꼴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그 새벽에 놀라가지고는 병원 응급실로 바로 뛰어오셨어요. 김서방 어디 갔냐고 물어보시는데 힘들고 목이 바싹 타서 죽을 것 같았지만 원래 고자질이라는 게 제일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사실을 다 일러바쳤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엄청나게 열이 받으셔서는 당장 뒤집어 엎겠다고 이혼하라고 그런 취급 받으면서 살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께서도 저의 이혼을 지지해 주시겠다는데 제가 굳이 피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퇴원을 하고 나서 제대로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집에 남편 짐은 물론이고 본인 짐까지 죄다 싸들고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무슨 짐이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보다 보니 시모 짐까지 섞여 있더라고요. 불길한 예감은 뭐 틀리지 않는 법이죠. 저는 바로 정신을 차리고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짐들은 다 뭐야? 당신 짐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집 내놨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 못 믿어워서 두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있어야지.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살이 홀쭉하게 빠진 거 봐라. 저게 사람 몰골이니? 삐쩍 말라가지고 볼품없게. 저 사람 원래 저랬어요. 연애할 때도 비쩍 말라서 볼품 없었는데요. 이게 또박또박. 먹는 것만 봐도 맨날 사온 반찬이고 김치도 마트 김치를 사 먹인다는 게 말이나 되니? 내가 같이 살면서 우리 아들 밥도 해주고 말이다. 살림도 좀 알려주고. 너 신부 수업 안 받고 온 거 티나서 내가 가르치려고 한다. 내 말에 토달지 마. 내가 우리 아들 집에 와서 지내겠다는 게 문제는 아니잖니. 그러면서 글쎄 본인 집만 쏙쏙 골라다가 저희 집 남는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자리에 짐을 풀더라고요.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뭐가 아니냐고 저한테 뾰족하게 되물으면서 자기 말에 틀린 게 있냐고 반박할 거리가 있으면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시모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반찬 사 먹고 김치 사 먹는 게 근데 그게 왜요? 요즘 누가 일일이 하나요? 아무리 아들 집이라고 해도 며느리가 있는데 저랑 상의도 없이 갑자기 같이 살겠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쩌니? 이미 우리 집은 내놨는데. 네 시아버지는 평생 소원이 강원도에서 감자 농사 짓는 거였거든? 그래서 강원도에 마당 딸린 집 알아보고 있다. 나는 도시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 여기 와서 지내기로 결정했어. 내가 우리 아들 집에 오는데 네 의견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내 배로 낳은 자식 내가 끼고 살겠다는데 왜? 완전히 뒤통수 제대로 맞은 느낌이 들어서 남편에게 뭐라고 말 좀 해보라고 아니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이라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천하태평 묵사발에 밥 말아먹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도시 살고 싶어하고 아빠는 시골 살고 싶어하고 딱 아기가 맞잖아. 엄마 혼자 살면 외롭기도 하고 같이 살면 좋고 그리고 우리 맞벌이 하니까 밥 해먹기도 쉽지 않았는데 엄마랑 같이 있으면 편하긴 하겠지.
촉수로 밀어붙이기로 결심을 한 건지 뭔지 두 명이서 밀고 들어오며 박박 우기니까 제가 집을 나가지 않는 이상 답이 나지 않겠더라고요. 당장 친정에 가기도 애매하고 해서 일단 쫓아내봐야겠다고 생각만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퇴근하고 집으로 오니 남편의 말대로 밥이 차려져 있기는 개뿔, 재료만 수북히 쌓여 있더라고요. 이게 다 뭔가 싶어서 시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시모가 저에게 타이밍 맞춰서 잘 왔다면서 이제 밥을 하자고 하더니 양파를 썰어라, 국을 해라, 볶아라, 감봐라, 차려라 난리를 부렸어요. 이게 남편이 말하는 밥 해주러 온 시모인 건가 싶어서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았죠. 그저 시모는 제가 하는 걸 지켜보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적어도 오첩밥상은 있어야 한다면서 저에게 앞으로 반찬 신경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일은 사골국을 먹어야겠다고 하면서 핏물을 이미 빼놓고 있다며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출근 전까지 푹 고아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제정신인가요? 저는 출근해야 하는 사람인데 제가 당연히 못하겠다고 말을 하니까 제 등짝을 때리면서 시어머니가 시키는데 어디서 토를 다냐고 하더라고요. 일단 무시하고 잠을 잤거든요. 아침에 알람도 일부러 안 해놓고 잤는데 갑자기 5시에 시모가 안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는 저를 깨우는 겁니다. 그놈의 사골국 끓이라고요. 진짜 욕이 절로 나오는 거 있죠? 너무 열받아서 남편까지 깨웠더니 시모가 또 제 등짝을 때리면서 어디 잠자는 남편을 깨우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사골국 끓이면서 이혼을 결심했는데 이대로 쉽게 놓아주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날 저도 친정 부모님을 호출했습니다. 그간 있었던 사정 설명을 다 하고 짐 싸들고 오라고 했더니 아빠랑 엄마랑 둘 다 벼르고 있었는지 본때를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퇴근하고 부모님이랑 같이 집에 가니까 시모랑 남편이 엄청나게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우리 엄마 아빠도 같이 살면 좋지 뭐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도 없이 사돈어른도 말도 없이 찾아오셨다면서요. 저희 집은 제가 요리를 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은 제가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시모가 안절부절 가만히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막 며느리가 하면 되는데 하면서 당연스럽게 저를 쳐다보는데 우리 엄마가 그러셨습니다. 어디 우리 귀한 딸 손에 물을 묻히라고 하십니까? 김서방, 자네는 뭘 그리 몰뚱히 서 있나? 당장 와서 마늘부터 까. 그러자 시모가 자기가 하겠다고 두 팔 걷고 나서는 거 저희 어머니께서 꾹 눌러 앉히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팔 힘이 장사시거든요. 여자가 왜 주방에 들어갑니까? 그거 다 옛날 말이죠. 김서방, 자네가 들어와서 하게나. 남편은 TV 보면서 탱자탱자 쉬려고 했다가 저희 부모님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끌려서 그날 밤 내내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빨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뻗어서 자려고 하는데 시모가 슬쩍 와서 말을 하더라고요. 사돈댁은 언제 집에 가시니? 가긴 어딜 가세요. 저희 부모님도 집 부동산에 내놓고 오신 건데요. 시모가 부들부들 떠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시모가 방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제야 남편이 저희 집에 남는 방이 없어서 하면서 웃더라고요. 한마디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죠 하는 말이었습니다. 밤도 많이 늦었는데 집에 가셔서 주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 집 내놓고 왔다니까. 거기 벌써 집 보러 오고 난리도 아니야. 우린 거실에서 잘게. 그러시더니 집에서 가지고 오신 이불을 떡하니 펼치시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보면서 입모양으로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하는데 제가 왜 그래야 하죠? 뭘 어떻게 해. 엄마 아빠 같이 살면 좋지. 나중에 우리 애도 다 봐주실 텐데. 우리 엄마 있잖아. 어제 못 봤어? 하나하나 나 시키시던 거? 그리고 새벽 4시 30분에 아빠가 안방에 들어와서 남편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비몽사몽에 왜 그러시냐고 주말인데 하고 대꾸를 했죠. 남자가 이 시간까지 자는 게 말이 돼? 일단 나랑 나가서
운동이라도 좀 하세. 자네 놈이 일이 비실비실해서 되겠어? 이러니까 손주 소식이 없지. 눈곱도 떼지 못한 남편을 끌고 나가서 동네 산을 뛰고 오셨다더라고요. 남편이 헉헉거릴 때마다 등짝을 때리면서 뛰어, 뛰어 하셨다는데 저희 아버지 취미로 마라톤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남편이 완전 녹초가 되어서 들어오니까 시모가 화들짝 놀라고 아버지께서는 이제 밥하자 하시더니 남편한테 요리시키더라고요. 아침 먹고 남편이 잠을 좀 자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점심 준비를 해야지 무슨 잠을 자냐고 점심에는 육개장 끓이자고 재료 손질부터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 점심 먹고 설거지할 때까지 못 쉬게 했습니다. 시모는 발 동동 구르는데 아빠가 집안꼴이 이게 뭐냐면서 대청소하게 여자들은 나가서 커피라도 마시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울상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파이팅 한번 해주고 엄마 팔짱 끼고 나왔습니다. 예,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주말인데 우리 아들 쉬지도 못하고. 어머, 우리 딸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딸이 다 했다는데요? 그러면서 엄마랑 시모랑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저는 당연히 엄마 편을 들었습니다. 요즘 누가 여자 할 일, 남자 할 일 나누냐고. 그렇게 따지면 저도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고 있지 않냐고 시모에게 퉁명스럽게 대꾸를 했습니다.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난 다음이라 그런지 말투도 존중을 해줄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니까 남편이 더 이상은 비 못 맞추겠다면서 시모를 내보낼 테니 저희 부모님도 빨리 집으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게 뭐냐? 시모는 화들짝 놀라고 부모님께서는 서둘러서 짐을 챙겨주셨습니다. 아니 무슨 이혼이 애들 장난이야? 애들 장난이 아니라서 이혼하는 거죠.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요. 저희 부부도 우리 딸 귀하게 키웠는데 여기서 구박받으면서 지낼 이유 하나 없습니다. 협의 이혼하고 집은 반반 했으니까 반반 나눠. 혼수는 네가 해온 건 네가 들고 가고 내가 해온 건 내가 들고 갈게. 우리 뭐 더 정리할 것도 없잖아? 제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오니까 남편이 이혼 못한다고 배 내밀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소송할게. 내가 당한 시집살이면 위자료도 꽤 받겠다. 제가 위자료 소송 이야기까지 꺼내니 시모가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앞으로는 간섭 안 하겠다고 한 번은 그냥 넘어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제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냥 짐 싸서 나온 뒤에 이혼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협의 이혼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위자료를 챙겼더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빨리 저 지겨운 인간들이랑 인연을 끊고 싶어서 그냥 협의 이혼으로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친정에서 편안하게 마음 안정을 취하며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꾸며나갈지 계획을 쓰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혼한 지 이제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명치에 얹힌 분노들이 다 내려가는 느낌이네요. 제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의 화도 가라앉고 분노도 사라지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 적어보겠습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이혼녀입니다. 날이 안 좋으니 마음까지 뒤숭숭해서 괜히 지난날 과거가 떠오르네요. 주말인데 약속도 없고 술 한잔 기울일 친구도 없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이혼하고 이제 막 심경 안정된 하소연일 테니 마음 비우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란 남자를 만나 결혼했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6살이 어린 30대 연하였어요. 남편이 고등학교 때 시부모가 이혼했다고 했고 남편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시부가 죽었다고 했어요. 그 덕분에 시부의 자산이 남편에게 상속되었는데 그 돈으로 남편은 대학 졸업 후 식당 사업을 꾸렸다고 합니다.
시모랑 같이 살면서 남편이 벌어오는 수익으로 둘이 먹고 지냈다고 해요. 시모가 일을 한번 해본 적 없는 사람이라 시모한테는 오직 가진 집이 전부였고 남편한테 용돈 받고 나라에서 주는 노인연금도 받고 산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혼 가정이었던 것 치고 홀로 벌이하는 것 치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이었어요. 물론 깊은 내막을 보면 시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말고는 남편에게 물려준 재산 같은 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저는 친정이 경제적으로 잘 살아요. 친정에서 갖고 있는 건물도 있고 저희 아빠가 젊은 시절 좀 열심히 살아서 사업도 꽤나 크게 운영 중이십니다. 그래서 남편의 집안 형편이 저희 집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저는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제가 돈이 궁해서 부부의 연을 맺으려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부에 대해 좀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형편 말고는 남편도 시모도 다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 괜찮다면 뭔들 문제가 되겠어요. 시모를 만났던 날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보다 키도 작으시고 고생 한 번 안 해본 사람처럼 전체적으로 곱상한 분위기가 났습니다. 그래도 어른은 어른인지라 결혼에 대해 확실히 짚고 가고자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시모가 첫 만남부터 돈 문제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보다시피 우리가 가진 게 없어요. 원래부터 잘 사는 집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혼까지 하는 바람에 완전 빈털터리가 됐어. 그나마 아들 아빠 되는 사람 보험금이랑 유산이 와서 아들이 사업 시작한 거지. 그것도 없었으면 완전 갓에 기울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줘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제가 남편 돈 보고 결혼했다면 진작에 연애를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남편의 형편을 모르는 것도 아니기에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시모에게 확실히 얘기를 꺼냈고 우리 친정이 좀 넉넉하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시모에게 점수를 따려고 했어요. 다행히도 시모가 저를 굉장히 만족스럽게 봐주셨습니다. 상견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친정 부모님은 부부끼리 존중하는 마음을 더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라서 돈 없다고 결혼을 반대하고 그러진 않는다며 저처럼 의사를 표명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친정 부모님이 갖고 있는 건물에 얹혀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모은 돈은 고작 6천만 원이 전부였는데 그거랑 제가 모은 돈이랑 합쳐서 결혼식, 결혼 준비, 신혼여행을 다녀오느라 남은 돈이 부족했거든요. 서울에 집을 마련하기에는 턱도 없어서 일단 돈을 더 모으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바로 코로나입니다. 저희 집도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봤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남편 직장이 큰 타격을 입게 된 거죠. 그 탓에 남편은 1년이나 무급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집에서 빈둥거리기 시작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체력이 남아 도는 건지 밤마다 저를 못 살게 굴기도 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집적거리는 남편을 피하거나 짜증을 내면 남편이 토라져서 거실에서 자곤 했어요. 제가 다음 날에 겨우 달래줘야 남편도 제게 사과를 해오는 식으로 지내왔습니다. 솔직히 이때부터 남편뿐만 아니라 제 생활이 버거웠어요. 남편의 무급 생활이 시작되고부터는 거의 제가 가장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거든요. 생활비에 남편 식당 공과금에 우리 집 관리비, 적금, 시모 용돈 등등 전부 제 월급에서 차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친정이 잘 산다고 해서 가정이 생긴 제가 언제까지 친정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이미 집도 친정에서 관리비 제외하고 공짜로 살게 해주고 있는걸요. 제가 혼자 고생하는 줄 알아서 남편이 한 번씩 집안일을 해놓기도 하는데 집안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라서 일만 2번 만드는 꼴입니다.
물론 남편 입장에서는 저를 돕는다고 나름 자기가 신경 쓴 거겠죠. 미안하지만 그땐 제가 한참 예민해져 있을 때라 남편이 한 발자국 떼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을 적이었어요. 그렇다고 그걸 제가 지적하기도 미안한 상황이라 결국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백수인 본인이 무급인 것에 제일 스트레스일 거잖아요. 남자는 돈 버는 걸로 자존심이 서고 꺾이고 한다는데 매일 집에만 있고 처가가 준 집에 얹혀 살고 처갓집이 챙겨주는 반찬 먹고 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최대한 그런 남편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싶어서 저는 화가 나도 억누르고 짜증을 냈다가도 제가 먼저 사과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엔 정말 철딱선이 없는 남편이 제대로 미운 적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갑자기 제게 아기를 갖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 살면서 돈 때문에 쪼들려 본 적은 결혼하고 처음이거든요. 우리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 저랑 남편이 제일 잘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아이를 낳자니 이거 생각 없는 거 맞죠? 지금 우리가 애 만들 사정이야? 황당해서 웃음도 안 나오네. 우리 둘이서 생활하기도 빠듯한 돈으로 무슨 애를 낳아. 어머님한테도 서운하네. 어머님이야말로 내가 당신 대신 용돈 드리고 있는 거 알면서 어떻게 임신 얘기 쉽게 하실 수가 있어. 그렇긴 한데 엄마가 자꾸 닥달하잖아. 나도 엄마한테 다 설명했지. 지금 내가 돈 못 벌고 있어서 아기가 급한 게 아니라고. 그런데도 엄마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나중에는 애 낳고 싶어도 못 낳는다잖아. 코로나 터지기 전 명절에 시모가 아이 얘기를 묻긴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친정 건물에 얹혀 살긴 했으나 돈에 쫓기듯 살 때가 아니라서 진짜로 아이 가질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누가 코로나 터질 줄 알았겠습니까? 제가 버는 돈으로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 계획은 감히 생각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활이 나아지고 남편이 다시 사업 일으킬 때까지 미루려고 했어요. 그러나 코로나는 1년이 넘어도 잠잠해지긴커녕 더 박차를 가해 심해지기만 하더군요. 명절날 어디 가지도 못하게 뉴스까지 방송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남편이 일찍 문 닫기를 잘한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코로나가 끝이 있긴 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어쨌든 그 시기에는 저희도 시댁이랑 바로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친정조차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친정에 전화드리고 시댁에도 안부 전화만 드렸었죠. 그때 시모가 제게 아이 얘기를 직접 했었는데요. 너도 나이가 있잖니. 이러다 좋은 세월 다 가겠어. 남들보다 늦게 출발했으면 얼른 서두를 생각을 해야지. 태평해도 너무 태평한 거 아니니? 다른 며느리들은 첫 임신 미뤄봤자 30대지만 너는 미루면 40이잖아. 네,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알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 혼자 벌이하잖아요. 제가 애 가지면 돈은 누가 벌어요? 어머님, 임신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이야 낳고 보는 거였을지 몰라도 요즘은 형편 안 되면 안 낳아야 된다는 계산이 되는 시대라고요. 어머머, 그래서 지금 안 낳겠다는 거냐? 친정에 좀 산다면서 그런 게 뭔 걱정이니? 애 낳고 몸 회복될 때까지만 친정에 손 벌렸다가 다시 직장 복귀하면 되지. 너 일 가면 내가 애 봐주러 갈 수 있는 거고. 젊은 애들 같으면 빠릿빠릿하게 어른 도움 이용할 텐데 수더분한 것도 적당해야 이쁜 거야. 속 터져서야 원. 솔직히 너무 대책 없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더러 애 낳는 돈을 친정에 빌려서 얼른 출산하고 몸 괜찮아지면 다시 돈 벌어서 친정한테 갚아줘라. 그 소리잖아요. 어른들 도움을 이용하라는 것도 웃겼어요. 마치 현명한 척 말씀하시는데 어른 이용하는 며느리나 딸이 얼마나 영악한지 모르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이용당하면 버르장머리 없다고 뒷말할 거면서. 물론 저 또한 애가 갖고 싶긴 했어요. 제 인생에서 애 없는 딩크의 삶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시모 말이 강압적이고 생각 없게 들리긴 했지만 자꾸 시기를 미루면 더 힘들어질 것 같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의문이었던 건 사실 저랑 남편은 결혼하고 단 한 번도 피임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임신 소식이 없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남편한테 아기 얘기를 하면서 피임 부분까지 물었더니 남편도 그 부분에서 의아해하긴 했어요. 저희는 평생 아이 계획이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함께 산부인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했더니 조금 당황스러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임신에 문제가 없었으나 남편 정자가 안 좋아서 임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랑 남편이 충격받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의사는 그렇다고 임신 확률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위로해 주더군요. 이런 부부가 덜어 있는데 대부분이 체외 수정을 하기도 한다고 해서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더 들면 체외 수정 가능성마저 줄게 될 거라는 의사 말에 크게 흔들렸어요. 남편은 이미 시험관 시술에 동의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나 걸리는 게 있다면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솔직히 남편 무급인 것도 힘든 상태였고 제 돈으로만 모으고 쓰고 하는 것도 버거운 사정이었는데 이 상황에 시험관 비용까지 보태어지면 앞길이 더 막막할 것 같았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친정 부모님과 의논했더니 친정 부모님은 제게 왜 혼자 앓고 있었냐고 직접 돈을 대주겠다고 해주셨어요. 이미 집도 혼수도 차도 친정 부모님의 손을 빌렸는데 시험관까지 부탁하는 것이 너무 죄송해서 차마 저만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남편이 시모에게 제 사정을 얘기한 건지 시모한테서 연락이 왔는데요. 예, 애 낳으면 내가 돈 줄 테니까 시험관 그거 해라. 돈 때문에 고민하는 거라며. 뭘 그런 문제로 쓸데없이 시간 버리고 있어? 네? 어머님이 돈이 어디 있어서요? 시험관 비용 한두 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런 말씀까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도 지금 생활비 없어서 저한테 탓쓰시잖아요. 어떻게 돈을 대주시겠다는 건데요? 너는 여태 나를 거지로 보고 있었니? 시험관 비용 대준다고 했다가 내가 아주 못 들을 소리를 다 듣는구나. 긴 말하긴 귀찮고 그냥 그런 줄 알고 당장 시험관 해봐라. 시모는 확신에 찬 말로 저를 강압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시모가 그동안 꽁쳐둔 돈이 있는 건가? 뭐 때문에 저렇게 확신이 있나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문득 저도 시댁에 뭐 하나는 받고 싶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시집 갈 때 시댁에서 집 해주거나 혼수를 받는다는데 저는 받은 게 없잖아요. 물론 남편 형편을 알고 제가 받아들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받고자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남편이 백수가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기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이제는 뭐가 되었든 저도 시댁 도움 좀 받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시험관에 도전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정 부모님한테는 시모가 도와준다고 해서 따로 경제 지원은 받지 않았어요. 대신 친정 부모님이 제 곁에서 격려를 많이 해줬습니다. 음식이라든지 살림이라든지 직접 저희 집에 와서 도와줬어요. 시모는 진짜 돈만 해주고 코빼기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어쨌든 시모가 돈을 대주는 건 감사한 일이었으니 연락을 넣어 한 번씩 안부랑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전화는 안 돼서 문자로 했지만요. 양가 식구들 모두가 응원하던 저희 부부의 시험관 도전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힘들다는 말만 들었지 더럽게 힘들더라고요. 자꾸 실패해서 돈은 돈대로 들고 몸만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한날에는 너무 피곤한 탓에 친정집에서 밥을 먹고 실수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깐 소파에 누웠을 뿐인데 그대로 골아떨어진 거죠. 새벽에 깼을 때야 남편이 먼저 집에 가버렸다는 걸 알았어요.
친정 부모님이 건물 꼭대기에 살고 있었고 우리는 그 아래 2층 살고 있어서 엘리베이터만 타면 되는 거리였거든요. 친정 부모님 말로는 남편이 저더러 여기서 편히 자라고 하고 두고 갔다 합니다. 엄마가 중간에 깨서 얘기해줬는데 저는 내일 출근도 있고 해서 엄마한테만 인사하고 집으로 내려갔어요. 도어록을 따고 들어갔는데 안방에 남편이 없었더라고요. 그새 어딜 갔나 하는 순간 화장실 쪽에서 소리가 들려 가봤습니다. 문 밖으로 담배 냄새도 솔솔 났고 남편 목소리도 들렸어요. 이 자정에 누구랑 연락을 그렇게 하나 엿들어봤다가 아주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됐지 뭡니까. 이래서 나이 많은 여자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다. 어떻게 만나도 아래로 6살이 아니라 위로 6살을 만난 거니? 남들한테 쪽팔려서 며느리 자랑도 못하겠네. 네가 어디가 모자라서. 아휴, 내 입만 아프지. 엄마가 결혼 안 된다고 더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다 내 탓이야. 아, 몰라. 노산이니까 어쩔 수 없지. 어차피 늙은 여자랑 결혼해버린 거 그런 것쯤은 엄마가 그냥 이해 좀 해. 근데 시험관 비용은 왜 엄마가 되겠다고 한 거야? 그것도 처가에서 해줄 생각이던데. 듣자 하니 남편은 시모랑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대화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임신 문제는 남편한테 있어서 착상이 잘 안 되었던 건데 남편도 시모도 임신의 문제를 제 탓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남편이 제 탓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너무 황당해서 대화 내용을 끝까지 다 안 듣고 화장실 문을 열어버렸어요. 담배 냄새가 확 나면서 남편이 소리를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이 상황을 들을까봐 바로 전화를 끊으면서 담배를 변기에 버리더군요. 깜짝이야. 왜 내려왔어? 그냥 거기서 편하게 자지. 당신 피곤한 것 같아서 일부러 안 깨우고 왔는데. 어머님한테 뭐라고 했어? 내가 노산이라서 임신이 안 된 거라고? 지금 내가 맞게 들은 거야? 남편은 제가 묻는 말에 크게 당황하면서 애써 상황을 넘기려고 딴소리를 자꾸 짓거렸습니다. 그게 너무 눈에 보여서 더 짜증이 났어요. 왜 그런 거짓말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머님이 당연히 내 문제인 줄 알잖아. 그렇게 내 탓처럼 얘기해버리면 어머님이 날 어떻게 생각하겠어? 지금 나 욕먹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미안. 안 그래도 엄마가 나 백수라서 속상해하는데 나 때문에 임신까지 안 되는 거 알면 얼마나 더 마음 안 좋겠어. 어쩔 수 없었어. 진짜 미안해. 남편은 자기 엄마 걱정해서 거짓말을 했다는데 저는 그걸 이해해주기가 어려웠어요. 누가 효도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왜 저를 욕먹이면서 효도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다시 시모한테 전화해봐야겠다고 폰을 들었는데 남편이 절대 못하게 제 폰을 뺏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심정 좀 이해해달라고 되레 목청을 높이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 정도 고개 숙였으면 당신도 작작해. 남편 자존심을 기어이 꺾어야겠어. 안 그래도 결혼 시작부터 내가 기세 확 꺾여서 들어왔는데.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갑질을 했어? 뭘 했어? 당신이 백수라서 눈치 보는 것도 당신 몫이고 돈 못 모아서 친정 건물에 얹혀 사는 것도 당신이 감안해야 할 몫인 거야. 그렇게 억울하고 쪽팔리면 이 악물고 노력해서 먹고 살 궁리라도 하던가. 자기 혼자 자존심 다 깎아먹고 있으면서 누굴 탓해? 아, 그래, 잘났다. 너는 매번 그렇게 훈계질했어. 내가 네 자식이냐? 나 네 남편이야. 6살 많다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지. 그날 새벽에 남편이랑 한바탕 싸움을 한다고 새벽을 거의 다 보냈었어요. 그렇잖아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닌데 남편까지 이상한 거짓말로 제 신경을 긁으니 심신 안정이 중요한 시험관 시술이 계속 실패만 거듭했습니다. 저는 결국 3번의 시도 끝에 임신을 포기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게 고생 많았다고 위로를 해준 반면 시모는 그날 제게 전화를 해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들였는데 그거 하나를 못 해내냐? 애 안 낳을 거면 우리 아들이랑 왜 결혼했니? 나이 많아서 노처녀 될 뻔한 거 구제해줬으면 빨리 애 낳아서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생각을 해야지. 돈 날로 먹을 작정이야?
제가 애 낳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저 충분히 노력했고 시험관도 한두 번이죠. 이젠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제가 어머님 돈 날로 먹은 걸로 보이세요? 솔직히 정확하게 따지고 보자면 날로 먹은 건 어머님이 더하죠. 제 돈이 어머님한테 얼마나 들어갔는데요. 뭐야? 이제 시엠이 말이 말 같지도 않나 보네? 지금 너 혼자 힘들어? 임신하려면 여자 나이가 얼마나 중요한데 다 늙어서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딴 식으로 짓거릴 거면 네가 해줄 게 이혼밖에 더 있겠니? 뭔 놈의 이런 고약한 년이 다 있대? 내 귀한 아들 너같이 고집 세고 보잘것 하나 없는 애랑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아이고 내 천추의 한이다. 사람이 한계에 다다으면 말하기조차 피곤해서 입을 닫게 된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듣자 하니 시모는 시험관 역시 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아직도 시모한테 솔직하게 말 안 했다는 생각에 짜증이 나서 결국 실토해줬습니다. 어머님, 뭘 알고나 따지세요.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 씨 없는 수박이라고요. 남편이 백수라 자기 엄마 더 걱정시키기 싫다고 솔직하게 말 못한 건데 그쪽 아들 때문에 손주 씨가 메말라 있는 거예요. 제가 입 아파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거든요. 어머님 아들이 성불구인 줄 알았으면 저도 이 결혼 안 했어요. 왜 자꾸 나한테 덮어 씌워요? 왜 내가 그쪽 아들 때문에 애 없이 살아야 되는데 나도 짜증나 정신 나가겠으니까 부추기지 좀 마세요. 저는 정말 예의고 도리고 다 버린 채 시모한테 성질을 부렸어요. 더 이상 이해해주면 끝도 없이 사람 피를 말릴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면 생각 있는 사람의 경우 적당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얘기하면 어느 정도 알아듣고 자신의 실언을 민망해할 줄 알았는데 더 뻔뻔하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씨가 부실해도 밭이 좋으면 임신되는 거야. 애초에 밭이 똥통인데 정자가 수백만 마리 있으면 뭐 하겠니? 그리고 우리 아들이 너 만나기 전에는 잘만 사업했어. 그런데 너 만나자마자 일이 틀어졌잖니. 이게 뭔 뜻이겠어? 너무 막무가내 논리에 순간적으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시모는 남자한테 여자 하나가 잘못 붙으면 망하는 법이라고 하면서 애초에 남자에게는 여자가 어떤 모양새로 있어주느냐가 중요하다고 개소리를 하더군요. 황당해서 별 대꾸 못하고 끊어버렸어요. 이걸 남편한테 얘기해봤자 싸움만 될 거고 그냥 무시하고 살자 생각했는데 어느 날 연락도 없이 시모가 우리 집을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퇴근하고 왔는데 남편이랑 시모가 식탁에 마주보고 앉아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보아하니 시모가 반찬 등을 싸온 것 같았습니다. 제가 퇴근했다고 내다보는 것까진 안 바라는데 적어도 저한테 시모가 올 거라고 언질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나 시모나 그들의 무례한 행동에 얼마나 황당하고 화나던지. 그래도 시모가 어른이니까 저는 인사를 드렸고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냐고 대우해줬습니다. 애도 안 낳는 게 뭐 바쁘다고 내 아들 밥까지 굶기니? 집에 하나 있는 여자가 신랑을 개 취급하는데 남편이 제 몫을 하겠어?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랑 남편 같이 친정에 밥 먹으러 가요. 남편 혼자 있어도 친정 가서 밥 잘만 얻어먹고요. 이이가 저보다도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소리세요? 어디서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짓말을 해? 딱 봐도 우리 아들 살이 빠진 것 같구먼. 그러고 보니 넌 좀 살찐 것 같네? 설마 네가 살쪄서 애 못 낳는 걸 괜히 우리 아들 탓으로 뻥친 거 아니냐? 제 속 뒤집어 놓으시려고 왔나 본데 그래봤자 남편 고자인 게 달라지진 않아요. 같은 말 하는 것도 피곤하니까 그만 가주세요. 그 와중에 남편은 자기 엄마 밥 맛있다고 처먹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제 말이 말 같지 않은지 끝까지 손주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제 앞으로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어요. 시험관 준비를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돈이 술술 나올 거면 왜 신혼 초에 돈 없는 척하면서 숨겼는지 모르겠더군요.
뭐가 어쨌든 오늘부터 나도 여기서 지내야겠다. 이거 내 집 팔고 가져온 돈이니까 손 좀 안 들어와라. 네? 같이 지낸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건 누가 결정했는데요? 내 아들 사는 집이라 내 마음대로 결정했다. 들어와서 시애미 노릇 톡톡히 해주겠다잖아. 애만 낳아봐라. 내가 어와둥둥하면서 대신 키워주지. 알고 보니 그동안 제 시험관 비용으로 대줬던 돈은 시모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던 거였어요. 지금은 집을 팔아서까지 대출 갚고 남은 돈을 제게 주는 거였고요. 시모는 자기가 자기 재산을 다 바쳤으니까 무조건 손주를 만들어 오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황당했지만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살겠다고 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어요. 적어도 같이 살려면 의논을 먼저 해서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뜬금없이 집을 팔고 와서는 집 없으니까 얹혀 살겠다는 건 무슨 심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저는 그 봉투를 거절했습니다. 몸이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했는데 역시나 시모가 주는 고집이 만만치 않았어요. 이미 집을 팔아버려서 제가 시험관 안 한다고 해도 이 집에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있죠. 저도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한 번 더 시험관에 도전하게 되었어요. 거의 자포자기 심정이었고 시모에게 날라올 잔소리에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임신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온 식구가 놀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시모가 무엇보다 기뻐하면서 저더러 고생 많았다고 병원에서 회복하는 내내 저를 찾아와 줬어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손자의 진심인 시모를 보니까 그간 시모를 욕했던 제 마음이 저도 모르게 흔들리더라고요. 이 정도로 기뻐하는 거였으면 내가 좀 힘들더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말 걸 그랬나 생각하며 저를 돌아볼 만큼 저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는 역시인 건지 산후조리까지 마치고 집에 갔더니 시모가 제게 황당한 경고를 하더군요. 앞으로 사돈집에서 내 손자 보고 싶다고 하면 무조건 나한테 허락받아라. 내 돈 들여서 생긴 손자잖니? 내 돈 아니었으면 어디 이 손자가 세상 밖을 나왔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사돈 손에 애 맡기는 일은 없어야 돼. 누가 보면 아기를 애완동물처럼 비용 지불하고 산 줄 알겠어요. 시모 말이 말 같지 않아서 듣는 채 마는 채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정말로 우리 친정의 애를 보여주는 걸 아까워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시모가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걸 이해까지 해줬는데 친정 부모님이 손주 보고 싶다고 집에 오라고 하면 그렇게 반대했어요. 자기한테 물어보라고 한 것도 다 무조건적으로 거절하기 위해서인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몰래 아기를 데리고 친정에 갈까봐 얘기해달라고 한 거였나 봐요. 어느 날 주말에는 친정에 가서 손자 좀 안겨주고자 외출 준비를 했었어요. 친정엄마가 사주신 옷을 아들에게 입히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가 들이닥치더니 기저귀 바람인 아들을 냅다 안아버렸어요. 지금 사돈댁 가려는 거지? 왜 내 말대로 안 하냐? 내가 사돈댁 갈 거면 나한테 미리 말하라고 했잖아. 어머님, 유치하게 왜 이러세요? 어머님이 내주신 돈으로 시험관 한 건 맞지만 제 아이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손주 보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어머님 논리대로 밀어붙이실 거면 어머님도 저희 부모님 돈 들어간 이 집에서 나가셔야죠. 어머님은 저희 집 돈 누릴 거 다 누리시면서 왜 손주는 어머님만 봐야 되는데요? 시끄럽다. 딸이랑 아들이랑 같니? 아들은 그 집안의 모든 걸 주는 거랑 마찬가지야. 내가 내 모든 걸 너한테 내줬으니 사돈댁에서 나한테 이 정도 해주는 건 당연한 거지. 너 말 잘했다. 이참에 그만 사돈 건물에서 나가는 게 좋겠어. 사돈댁에서 집 하나 해줄 돈은 있지? 네 식구 살 집 좀 해달라고 해라. 내 돈으로 애 만들었으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 돼. 이때 남편이 생각이 있으면 중간 역할을 잘해줘야 하는데
자기 엄마 앞에서 가오를 잡고 싶은 건지 시모 편만 들더라고요. 그래, 제발 나가자. 나도 은근 처가에 눈치 보였어.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매일 나한테 일 얘기하는데 얼마나 숨 막히는지 알아?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랬다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할지 몰라도 당신은 우리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친정에서 나 몰래 당신한테 용돈 꽂아준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뭐야, 장모님 진짜 웃기신다. 몰래 주는 거라고 해놓고 너한테 다 보고 들어가고 있었던 거야? 와, 믿을 사람 하나 없네. 이거 봐라. 이래도 내가 처가에서 찬밥 신세 아니야? 눈치 보여서 평소에 기죽어 살았다는 남편 말이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진짜 찬밥 신세가 뭔지 모르나 봐요. 처가에서 오라고 말 안 해도 방문해서 밥 꼬박꼬박 챙겨 먹고 우리 엄마 설거지할 때 한 번을 손수 도와주겠다고 나선 적 없는 사람이 눈치가 보였다라니. 기죽었다는 사람이 슬리퍼 직직 끌고 가서 장모님 밥 주세요 할 수 있단 말인가요? 남편이란 작자는 너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저까지 멍청해지는 것 같아서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분이 쌓이고 쌓이면 분노 이상으로 침착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들 꼬락서니를 보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뭔가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 같았어요. 아이도 생겼는데 더는 쓸데없는 사람들로부터 스트레스 받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며칠 생각을 해보겠다고 한 뒤 저는 결단을 내렸고 부모님한테서 돈을 빌려 집을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모가 아주 신이 나서 손주를 안고 온갖 아양을 떨더군요. 그러면서 이런 집이 좋고 저런 집이 좋다고 저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야 네가 말이 좀 통하는구나. 이왕이면 여기랑 최대한 멀고 또 산이 보이는 곳이 좋겠다. 그런 데는 공기가 다르거든. 애 크는데도 굉장히 좋고. 그럼 나도. 이왕 돈 빌리는 거 나 사업장 리모델링 좀 하면 안 될까? 내가 저번에 장모님한테 은근슬쩍 말 던져보긴 했는데 장모님이 눈치가 없는 건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당신이 잘 말해주면 도와주실 것 같은데? 두 사람의 뻔뻔한 망언에 열이 확 받쳤지만 다 참았습니다. 뭐든 부모님한테 물어보겠다고 하면서 그 화가 나는 상황을 대충 넘긴 채 저는 마음먹었던 계획들을 준비해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알아서 집을 매매했을 때 그들에게 이사갈 준비하자고 공표했고 실제 이삿집 센터 불러 짐을 다 빼버렸어요. 그 와중에도 시모랑 남편은 먼저 1층 트럭으로 이동해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일 안 하고 그저 몸만 편안하려고 하는 두 사람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지 몰라요. 두 사람의 짐만 밑에 있는 트럭으로 내려보내는 사이 저는 제 아들과 함께 그대로 본가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곤 아들을 친정 부모님 손에 맡긴 후 친정집으로 우리 집 혼수를 다 드렸어요. 남편이랑 시모가 타고 있는 트럭에 실린 물건은 제 것이 아닌 옷가지와 쓸모없는 가구, 버릴 예정이었던 생필품뿐이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전화해서 트럭에 다 못 타니까 먼저 출발하라 그랬고 도착하면 짐 좀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기세 좋게 자기한테 맡기라며 든든한 남자인 척 하더군요. 그렇게 떠나보낸 트럭을 보면서 저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했네요. 그리고 한 60분 뒤였어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여기 좀 이상한데? 오르막길 엄청 올라왔더니 이상한 초가집 앞에다가 내려줬어. 사고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너한테 전화해보라는 말만 하네? 당신 지금 어디야? 초가집? 잘 갔네. 거기 맞아. 대충 그 안에 들어갈 물건들만 실어서 보냈는데 어때? 자연 친화적이고 좋지. 어머님도 산 보이는 곳에 가고 싶다 했잖아. 그래서 산 중턱에 있는 초가집으로 샀어. 당신이랑 당신 엄마는 이제 그곳에서 쭉 지내면 돼. 제가 계획했던 사실은 그들을 저 먼 곳에 내다버리는 거였어요. 그동안 뻔뻔했던 시모랑 남편 태도에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나서
결국 남편이랑 이혼해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그 마음이 제가 이렇게 몰래 계획을 세우도록 만들었네요. 그래서 저는 그들 몰래 최대한 쓰러져가는 시골 초가집을 알아본 거였고, 형편없는 그들에게 너네들 수준이 딱 그 초가집에 살 수준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혼 합의서랑 재산 분할 포기각서도 갔을 거야. 그 초가집마저 팔아서 위자료 토해내고 싶지 않으면 순순히 합의하는 게 좋을걸? 야, 제정신이야? 장난칠 게 따로 있지. 빨리 와. 우리 엄마 감기 걸려. 알았어. 그동안은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만 화 풀고 빨리 좀 오라고. 곧 있으면 해지는데 여기서 어떻게 자라는 거야? 에이, 누가 집까지 사주면서 장난을 치냐? 그리고 평생 거기서 살 건데 어떻게 자긴 뭘 어떻게 자. 지금부터라도 방 깨끗이 닦고 이불 깔아야지. 참, 조명이 없다더라. 오늘만 휴대폰 손전등 켜고 내일 슈퍼 가서 하나 사. 알아보니까 거기 한 20분 내려오면 슈퍼 하나 나온대.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쌍욕이 들렸습니다. 차마 제게 쏟아붓지는 못하고 수화기 떼고서 공중에다 대고 욕을 하는 것 같았어요. 살 구멍이 저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예의는 지키려나 보죠. 옆에서 시모가 왜 그러냐고 남편을 보채는 소리도 들렸는데 화풀이할 사람이 없던 남편은 괜히 시모한테도 성질을 내면서 짜증을 부리더군요. 한참 그러다가 다시 휴대폰에 대고 성질을 숨긴 채 제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했습니다. 여보, 진짜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어느 부분에서 화가 난 건지 모르겠는데 나 당신밖에 없는 사람인 거 알잖아. 우리 엄마랑 같이 살아야 돼서 그래? 그럼 내가 엄마 쫓아낼게. 그것도 아니면 내가 처가댁에 함부로 찾아가서 그래? 이제 절대 안 갈게. 내 손으로 밥 해먹고 빨래도 할게. 야, 이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는 쫓아내다니. 체면상하게 며느리 앞에서 그런 소리를 왜 해? 엄마 하는 말 신경 쓰지 마. 내 말이면 별도 따주는 사람이니까. 여보, 나한테는 우리 엄마보다 당신이 더 필요해. 당신 눈에 거슬리는 단점 다 고칠 테니까 제발 용서해줘. 그런다고 개버릇 어디 가겠냐? 그동안 호구 하나 물었다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너네 엄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어쩜 그렇게 양심이 없는지 모르겠네. 정도를 모르고 나대면 그런 꼴 나는 거야. 내가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되겠어? 나 분명 애는 하나 낳았는데 자식이 둘인 기분이 들더라고.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 자존심은 짓밟으면 안 되지. 네가 날 애 취급하니까 내가 더 애처럼 굴었던 거 아니야. 고작 6살밖에 차이 안 나는 게 겁나 어른인 척하네. 나라고 너랑 살면서 안 갑갑했을 것 같아? 듣자 하니까 진짜. 역시 넌 네 분수에 맞는 환경이 잘 어울린다. 빈털터리로 쫓겨나서 고생 좀 해봐야 뭘 잘못했는지 알 것 같아서 돈 좀 썼어. 참, 너네 엄마한테 말 좀 전해줘. 네 아들 만들 때 보태준 돈이 그 초가집에 쓰인 금액이랑 같다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돈 주신 거는 그 쓰러져가는 초가집이랑 퉁치는 거라고 전해줘. 안 그래도 옆에서 제 말을 들었는지 시모가 뭐라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니 시모가 남편 휴대폰을 뺏어서 저한테 따지려고 하자 남편이 그걸 막는다고 실랑이가 벌어진 것 같았어요. 교양 없는 건 저도 마찬가지지만 시모랑 남편은 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들으라고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돈 핑계로 제 아들한테 들러붙을 생각 마시고 그 초가집에 살면서 열심히 양육비나 보내주셔요. 심심하면 개 한 마리 키우시던가요. 있는 아들이 개 같으니까 굳이 개는 필요 없으려나? 어쨌든 그쪽들이랑 그동안 가족이었던 건 그저 불운으로 이해하고 넘길게요. 남의 재력에 기대 살 생각 마시고 사이좋게 돈 벌고 모아서 얼른 이사 가셔요. 그 두 사람을 본 건 낮에 트럭한테 인사하고 보냈을 적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이혼이란 오점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솔직히 웬만하면 그 둘을 참고 살려고 했어요. 근데 이혼해보니까 확 느껴지더라고요.
서류상의 이력과 사회적 편견은 남겠지만 적어도 집에 가기 싫진 않겠구나. 나도 집에서 쉴 수 있겠구나 하는 편안한 마음이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혼을 종용할 생각은 없으나 이혼이란 선택지가 나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그 두 사람을 떼어나고 난 후부터는 제 인생이 바로 오르막길을 타게 되었어요. 그런 와중에 딱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 인생의 문제는 오직 시모랑 남편밖에 없거든요. 역시나 그 둘이 제 골치를 아프게 만들었는데 두 사람이서 저의 이혼 통보를 인정하지 못해 이혼 합의가 계속 미뤄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게 그들은 최대한 빨리 떨쳐버리고 싶었던 인연이었던지라 대충 끝낼 수 있는 합의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질질 끌 거면 소송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그들한테 연락이 올 때마다 소송 얘기를 꺼내줬습니다. 웃기게도 두 사람은 한두 번 반항하는 것 같다가 결국엔 우편으로 합의서를 보냈어요. 누가 불리한 상황인지 깨달은 거겠죠. 전 남편은 그간 제게 용돈을 받고 살았었는데 제가 카드를 진작에 정지해버렸더니 여기까지 올 차비가 없어서 그런가 찾아오진 않았어요. 하긴 차로 1시간이면 대중교통이나 다른 걸로는 더 오래 걸리는 거리였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후로도 우리 아들이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 그 둘의 모습은 본 적이 없습니다. 나쁜 마음먹은 사람들은 몰래 찾아오기도 한다던데 일 구하고 돈 버느라 바쁜 건지 그런 불상사는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꼬박꼬박 양육비는 들어오는 걸 보면 어디서 일을 하긴 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네들 앞으로 된 빚도 갚고 생활비도 하고 양육비까지 보내줘야 하는 거면 절대 전 남편 수입만으론 안 될 겁니다. 제 추측이지만 아마 시모도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제가 혼자서 가장 일을 다 도맡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혼자 벌이에서 식구 먹여 살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을까 감히 기대를 해봤네요. 저는 현재 친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몸이 좀 많이 회복되어서 다음 달에 직장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친정엄마가 일을 안 하셔서 손자를 봐주신다고 하는데 남의 자식 보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간다든지 용돈을 준다든지 신경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저 자식에게 뭘 받는 걸 미안해 하셨지만 부모 자식을 떠나서 함께 사는 식구고 같은 어른이라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쪽만 희생하는 가족은 오래 행복하기 힘들거든요. 여러분들도 가족이라고 뭐든 다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이라서 뭐든 더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사이좋게 지내야 할 대의는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가족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말이 길었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